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입니다. 몇 년 전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8살에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3살이 되던 해까지 35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일과 함께 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일 외에는 별다른 취미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자랑을 하고 가족여행 이야기를 하고 명절이면 자식들이 찾아왔다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그 속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은 조금씩 더 커져갔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친구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회사뿐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게 살아간다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퇴직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그날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그 리듬이 사라지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고 조용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꾸준히 해오던 투자금, 그리고 조금씩 모은 적금까지 모두 합치니 약 5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버텨야 하는데 언제까지 혼자서 밥을 해먹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뛰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 상태라 더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노년에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TV에서 보았던 광고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프리미엄 시니어 실버타운, 호텔급 식사, 24시간 의료 시스템, 단지 내 전문 클리닉, 응급 호출 즉시 출동. 화면 속 노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운동하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늘 곁에 있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노년의 품격,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기라면 혼자여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이 돈으로 조금은 안전한 노후를 살 수 있겠다.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실버타운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면서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마주한 실버타운의 모습은 광고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유리 외벽, 입구에서 인사를 건네는 직원, 로비 한가운데 달려있는 샹들리에까지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아, 이제는 나도 이런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구나. 그날에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서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맞으시죠? 입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프런트로 연락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를 하면서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는 누군가 나를 관리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호실로 올라가는데 복도에는 고급 호텔에서 나는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새집 냄새가 났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기본 옵션이었지만 튼튼하고 깔끔했습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TV까지 모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식사 시간이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조식은 7시에서 9시, 중식은 12시에서 2시, 석식은 6시에서 8시. 의무식 운영 중이오니 지정된 시간 내 식당 이용 부탁드립니다. 의무식이라는 말이 약간 낯설었지만 호텔식 식사가 나온다는 말을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쪽 벽면에는 오늘의 식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미밥, 미역국과 두부조림, 숙주나물과 깍두기까지. 메뉴는 소박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침이니까 가볍게 나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판을 받아보니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밥은 미지근했고 반찬은 식어 있었습니다. 국에는 두부 몇 조각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단백질은 어디 있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어르신들도 식판을 들고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만족보다는 조용한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입주한 분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밥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안 먹어도 돈은 나갑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와서 먹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 먹어도 돈이 나가요? 그렇죠. 관리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무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의무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식사를 하지 않아도 한 달 분량의 식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무조건 빠져나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식당의 한 구석에는 위탁 운영 메이플 푸드 서비스라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메이플 리조트에서 직접 운영한다던 직원의 말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직접이 아니라 위탁이었구나.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운영하는 곳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밥을 안 해도 되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날 아침 저는 식판을 반쯤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식사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이 너무 적어요. 반찬이 하루 걸러 비슷해요. 음식이 식어요. 처음에는 몇몇 분들의 푸념 정도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거의 모든 입주민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차라리 밥솥을 사서 해먹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이곳이 광고 속에서 말하던 호텔형 실버타운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긴 의료 서비스가 있으니까 응급벨만 누르면 바로 누군가 오겠지. 밥은 그저 밥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이곳의 모든 게 새롭고 괜찮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식당에서는 웃음소리가 점점 줄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처음엔 인사하던 분들도 이제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왜 그런 건지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당 입구 게시판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디컬 센터 오픈 일정 안내. 관계기관 인허가 및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개소 일정이 조정 중입니다. 구체적인 일정 확정 시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결국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주 전 계약서와 안내 책자에는 입주 시점에 단지 내 의료센터 완비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프런트로 내려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의료센터는 언제 여나요? 직원이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아직 허가가 안 나서요. 시청 쪽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옆방에 사는 어르신 한 분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조금 젊어 보였고 이곳에서 먼저 지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그럼 곧 아실 겁니다. 뭐요? 이곳이 광고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의료센터요. 아직도 안 열렸어요. 간호사도 낮에만 한 명 있고요. 밤에는 프런트 직원이 대신 배를 받습니다. 그 직원이 의학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록만 남겨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알고도 그냥 사는 거예요. 돈을 냈으니까 억울하긴 한데 이 나이에 또 옮길 수도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분은 무거운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올려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24시간 간호인력 상주, 응급호출 시 즉시 출동, 단지 내 전문의료센터 운영. 잉크가 번진 그 문장들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365일이라면서 여긴 지금 하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며칠 뒤 복도에서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의료센터와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입주민 대상 건강 체크만 담당해요. 혈압 재드리고 체온 재드리고 그런 정도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으로 직접 나가셔야 해요. 그럼 비상벨은요? 벨 누르시면 프런트에서 연락받아요. 제가 있으면 가고요. 없으면 직원이 갑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24시간 간호사는 24시간 있지 않구나. 하루는 복도에서 한 어르신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문제를 해결한 건 간호사가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던 입주민이었습니다. 그분이 직원에게 알려서 결국 구급차를 부른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불안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누구나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눈빛만 보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큰일을 겪을까? 그때 누가 알아차려줄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곳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식당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복도에서도 이야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걸까? 여기가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광고에서는 노년의 안식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안심시키는 건 쉬워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식당에서 또 다른 입주민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벨 눌렀는데 한참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요? 결국 남편이 직접 로비까지 내려갔대요. 밤 11시였는데 직원 한 명이 그제서야 올라왔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의 비상벨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밤에 불을 끄기 전에 그 벨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정말 누군가 올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이곳에 와서 느낀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는 24시간이 아니다. 비상벨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곳을 믿고 싶은 사람이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믿고 싶다는 말은 이미 믿음이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희미한 기대 하나로 저는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잔 것 같은데도 몸이 이상하게 묵직하고 계단 몇 개를 오르내렸을 뿐인데 숨이 차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사람에게 피곤함은 이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심 무렵이 되자 가슴 한가운데가 은근하게 압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찌르는 통증은 아니었지만 뭔가 가슴속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 의자에 잠시 털썩 앉았습니다. 이상하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가슴이 조이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듯해서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에도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에 힘이 조금 빠졌고 밥맛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습관처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좀 피곤한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안 괜찮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방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세게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도 공기가 반밖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가슴 윗부분이 서서히 돌덩이처럼 무거워졌고 목이 막힌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저는 가슴을 한 손으로 누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흡이 자꾸 짧아졌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침대 옆 벽에 붙어있는 비상 호출벨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벨을 눌렀습니다. 벨에서 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누군가 오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벨을 눌렀습니다. 이미 울리고 있었지만 혹시 제대로 눌리지 않은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은 더 답답해지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짧게 끊어지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손목 시계를 힘겹게 들어올려 보니 벨을 누른 지 대략 10분 정도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 어르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그분이 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분이 급히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분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비상벨이 여전히 울리고 있는 걸 확인하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그분의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다시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숨만 골랐습니다. 몇 분 뒤 복도에서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프런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직원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벨이 울렸는데 저희가 다른 호출이랑 겹쳐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듯 안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무전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지금 505호 어르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무전기에서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 퇴근했습니다. 저녁 근무 인원 없습니다. 직원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급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의자에 기대 앉아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옆집 사람이 나를 살려준 거구나. 잠시 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창문 너머로 번쩍였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고 숨은 여전히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프런트 직원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죄송하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주사와 약을 맞고 침대에 누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주변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옆에 서 있던 실버타운 직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저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다고요?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비번인데 상황이 갑자기 생겨서 같이 온 겁니다.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
더 오래는 잊기 힘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다시 돌아가죠? 그제야 그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다 끝나시면 나중에 택시 부르셔서 다시 들어오셔야 합니다. 신발이랑 가방을 미처 못 챙겨와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응급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커튼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심장이 다시 한번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맨발로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한 사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가족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가장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혈관 쪽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은 길었습니다. 식이 조절, 운동, 약 복용, 정기검진.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딱 한 생각만 남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도 비상벨을 눌러야 할까? 병원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도 조금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다음에는 어떡하지라는 걱정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다시 그 건물이 보였을 때 이상하게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설렘은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방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희망처럼 보였던 그 종이들이 이날 이후로는 저를 가두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방 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시원하지 않았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조차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천장이 아니라 침대 옆 벽에 붙어있는 비상벨이었습니다. 저걸 또 눌러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약서와 안내책자를 반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 답을 인정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다시 이사한다는 것,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 남은 돈에서 수천만 원을 떼어낸다는 것.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또다시 비상벨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프런트로 내려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불안해서 더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 중도 해지는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럼 위약금이 얼마나 발생돼요? 보증금의 20%가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응급 상황에서 10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직원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건 시설의 100%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응급벨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다만 직원들 인계 과정에서 응대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직원은 늦었지만 결국 제 방으로 올라왔고 직접 구조대에 전화도 해줬습니다. 책임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건 조금 더 빠른 응대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노인을 위해 그 정도까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곳만큼은 다를 거라고 어딘가 믿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직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쪽에 일부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10%만 내는 걸로 보고 올려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용 증명을 썼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귀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입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장 몇 줄이었지만 그걸 읽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실버타운 생활은 서서히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실을 결정한 뒤에도 짐을 바로 싸지는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약봉지, 식당 식단표가 적힌 메모, 입주 첫날 받았던 환영 안내문. 그 각각이 이곳에서의 1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펼쳐놓고도 한참 동안 아무것도 넣지 못한 채 그냥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살기 위해 애쓰긴 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선 참 많은 걸 배웠다. 돈으로 안전을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것. 그 말을 스스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 몇 박스를 실으며 직원들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거짓말처럼 공허한 인사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할 때 창밖으로 실버타운 건물이 작아져 갔습니다. 그 반짝이던 유리 외벽도 화려했던 샹들리에의 빛도 이젠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게 믿음의 잔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혼자 병원에도 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선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텅 빈 방, 불 꺼진 집 안에서 문득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구해줄까? 그 질문의 답은 이제 너무나 분명합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기대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